오늘 특히 꿈쟁이들 하루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어제도 시험 치고 오늘도 시험 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와서 또 강의 들으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 텐데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또 마지막 강의가 또 수학이어가지고 더 좀 수학 시험 잘 쳤어요? 안 봤다고요? 왜요? 아, 네. 예, 다 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학교에서 수학 교과장으로 섬기고 있는 연주하는 조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를 소개하면 다시 한 번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꿈의학교에서 수학 교과장으로 섬기고 있는 연주하는 조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그 독서과 이제 넘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컸냐면 똑같구나 수학이랑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보시면 아까 넘치는님이 했던 얘기랑 굉장히 중복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더 잘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결국 파고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고등학교 예비 고1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명도 졸지 마시고 넘치님은 이렇게 재밌게 하시는 은사가 있으신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강의는 충분히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훌륭한 명 강의는 원래 관중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만약에 하고 나서 오늘 좀 졸강이었어. 오늘 정말 강의가 별로 안 좋았어. 그 뭐가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그 지식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만 반응만 잘해줘도요. 그 강의는 명강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명강의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얘기할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왜 수학을 공부하는가? 사실 수학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받아봤을 질문이고 혹은 가장 많이 받아봤을 질문일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질문한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어머니 뭐라고 혹시 답변을 들으셨어요? 예.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논리력, 논리력,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이죠. 보통 그 얘기를 주로 하지 않고 보통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대학 입시예요. 대학 잘 가려면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 신이 되고 싶어서 국문학과 가려고 해도 수학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 안 써먹어도 잘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들은 그런 대답을 현실적으로 해주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물론 아까 얘기했던 사고력, 논리력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지를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걸 현실적으로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세상 나가면 계산기만 두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수학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생들이 고민을 할 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나 그때 이제 좀 아이들이 계속 물어오면은 좀 얘기했던 그나마 좀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느끼게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너 진로가 어디니? 어디로 갈 생각이니? 저 건축학과 갈 건데요.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학이 꼭 필요해.
너희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너희 진로를 위해서 수학이 꼭 필요하단다. 이거 모르면 못해. 어디 가고 싶어? 저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통계해야 돼. 통계 반드시 필요해. 저는 경제학과 갈 건데요. 미적분학 해야 돼. 통계도 해야 돼. 미시경제학 하려면 미적분 해야 되고 통계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의 진로에 맞게 그 아이가 꿈이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입증시켜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나마 아이들이 수학 해야 되겠구나라고 아이들 입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서도 생각을 하다 보면 보통 아이들한테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해주진 않지만 보통 이제 그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데서 어떤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사고력, 논리력을 반드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거랑 뭐가 상관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해요. 혹시 이걸 읽을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네! 어머님 대단하세요. 제가 여러 번 이걸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맞추시는 분 처음이에요. 보통 이제 다른 단어들을 여러 번 얘기하다가 맞추시는데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발음 기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tudio ergo sum. 네. 무슨 뜻이냐면 보통 영어가 라틴어나 그리스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어원이 이거랑 비슷한 영어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뭘까요? 예, study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나는 공부한다, 고로 sum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들었냐면은 교리 교육을 제가 받았을 때 그때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전까지는 교리, 신앙 이런 것들이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지?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 스튜디오 에르고슴 얘기를 들은 그날 저는 제가 수학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일기에 썼어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 큰 변혁이었는지. 결국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뭘 공부하냐?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공부하고 사람과 사람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두 개를 떼어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뭐든지 간에 사람도 뭔가 만들었을 때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학 공부를 해야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다시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로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왜 창조되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수학이랑 연관이 없다고 우리는 수학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학이랑 굉장히 큰 연결점이 있다. 그럼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기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컵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지금 약간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종이컵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컵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어쨌든 물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같이 목이 마를 때 한 번씩 마시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컵을 가져왔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컵의 창조 목적인 거죠. 창조는 너무 거창한가요? 네, 어쨌든 이 컵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컵은 만약에 컵에 인격이 있다면 이 컵은 원래 사용되기로 한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컵이 재떨이로 쓰인다면 보니까 담배꽁초만 가득해요. 재떨이로 쓰인다면 이 컵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세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본 적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 세례할 때, 요리문답할 때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여러분들은 기억난다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만 외워버리고 까먹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그 많은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본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도 이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이것도 외워지지도 않죠, 그죠? 그때만 외우고 까먹고 있다가 창조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읽으셨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으로 해서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범위가 크단 말이죠. 이건 전 인류를 향한 목적이지 나를 향한 목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전 피조물에 대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들에 나는 그 풀 한 포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다른 피조물들을 하지 않는데 인간만 하는 것.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셔도 돼요. 네. 네. 자, 사탕을 먹고 있는데 사고요.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마찬가지거니와 동물들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배가 고파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굶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만이 배가 불러도요. 저걸 내가 너무 좋아해서 더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먹고요. 배가 부르면 먹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정도의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어떤 특징이라면 그럼 당연히 아까 이 컵도 다른 물체와는 다르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컵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거니와 내가 이 컵을 만들었다면 이 컵이 재떨이로 사용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기를 원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랑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 뭔지 아세요? 네, 수학이에요. 수학은 인류가 처음에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대사를 보면은 가장 오래된 학문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기원 전 그 역사가 기록된 부분부터 나와 있는 게 수학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생각하는 것이 결국 수학이고 그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사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수학이랑 연관을 짓는다면은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수학을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거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수학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문제 풀고 뭐 근해 공식 외우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수학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은 그런 수학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은 알겠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해요? 요거 하려고요. 생각하질 않아요, 애들이. 여러 가지 입시의 어떤 한국 입시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는 제일 필요한 게 얘거든요. 혹시 학생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중학교 1학년 애들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수능 어떻게 칠 거래? 여러분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왜 자신할 수 있냐면 고등학교 고3 애들 입시 지도를 해보면요.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한 13년 정도 고3 애들을 계속 공식적으로 고3 애들만 13년 정도 애들 가르쳤는데 거기서 제일 안 되는 게 얘예요. 개념이 좀 부족하다. 중학교 1학년 때 뭔가 공부했던 개념이 부족하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와서 해도 돼요. 물론 그 시간만큼 더 조금 딜레이는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하면 되는 부분인데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예요. 이미 중학교 때까지 모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작정하고 올라온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수학을 하려면 고등학교 수학은 완전 다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 좀 했습니까? 수학 좀 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중학교 땐 잘했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중학교 생들이 들을 때는 어떤 얘기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요 초등학교 때는 잘했어요. 영재원에도 들어가고요. 그럼 뭐 하냐고요? 결국 수학의 본질은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는 수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물론 인간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이루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원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이후로는 사실 모든 학문들이 조금씩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학문이 신학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오염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그것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양심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다르게 발전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아니야. 진정한 수학 교육은 이거야 라고 그렇게 또 외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수학이 타락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말이 좀 센가요? 네, 수학이 타락했어요. 사실은 타락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학이 타락한 게 아니라 수학 교육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수학을 정말 좋아한다. 네, 부모님들도 괜찮습니다. 부모님들도 포함해서 난 수학 정말 좋아한다. 봐요. 네, 어머님 손 드셨어요. 학생 중에 없어요? 없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수학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동기거든요. 수학을 좋아해야 됩니다. 쌤 꿈 이름이 연주하는 조균재인데 왜 연주하니라고 지었냐면은 수학을 연주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어요. 학생들 수학을 연주하게 하고 싶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동기 진짜. 수학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합니까? 억지로라도 좋아해야 됩니다. 자, 다시 손 들어볼게요. 자, 지금 좋아하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좋아한다 손만 들어도 돼요. 원래 그 심리학의 행동심리학인가 거기서는 그 보유 효과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수학을 싫어해. 사실은 그게 독서랑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수학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도 안 됐을 때 맨 마지막 처방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해라예요. 그냥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 심리학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잖아요. 그냥 해요. 일단 싫어도 해요.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갈등을 겪게 되냐면 나는 수학을 싫어해. 근데 난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이 두 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뇌는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로 일치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라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느끼게 되면서 근데 뇌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고 뭔가 하나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수학 공부하는 것도 그냥 내가 싫어해서 그렇지 사실 수학 공부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수학을 싫어했던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인 것 같아. 이러면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학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 잘하고 싶어요? 별로 잘하고 싶지 않나 보네. 잘하고 싶어요? 예, 싫어해도 잘하고는 싶죠. 예, 그러면 손 드시면 돼, 알겠죠? 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손 든 사람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수학 잘할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서 이 수학 교육이 타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하는 건 수학의 본질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강제하기 때문이죠.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버려둬도요.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너무 터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아이들은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궁금해하고 싶어해요. 지금 제 아들이 지금 5살인데 질문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부모님도 다 느끼실 거잖아요. 저는 한 번씩 제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라보면 이제 아닌 걸 알죠.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가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해주고 근데 뭔가 잘하니까 사실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되니까 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저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정신 차려보면 저도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호기심이 많았던 원래 그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만 둬도 모든 아이들은 각자 영역에서 다 다른 영역이겠지만 그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고등학교 가서 수학 어려워지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만약에 애가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그때부터 수학 성적은 끝입니다. 정말이에요. 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수학 성적 잘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렇게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수학과에 지금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는 어떤 슬로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수학으로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수학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100년이 된 기독교 학교를 탐방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영어는 제가 잘 못 알아듣지만 그 중에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이 이 단어예요. struggle.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고군분투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냐면은 기독교 교육이 100년이 돼도요. 뭐 대단할 것 같죠? 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거기서는 기독교 학교거든요. 성경과 수학을 정말 환상적으로 이렇게 융합을 해서 수업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수업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거기 중학교에 이 선생님 수학 수업을 반드시 들어보라면서 강추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별거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업이랑 똑같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업 기법들이 더 다양했어요. 근데 왜 이게 대단한 수업이지? 성경적인 용어만 하나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딱 하나 나왔어요. 분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정말 쉬운 분수 문제였는데 애들이 자 이거 답해볼 사람 하니까 여러 명 막 손드는 거야. 학생이니까 7 아니에요. 뭐 6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가 7이라 그랬는데 뭐 어떤 숫자를 엄청 큰 숫자를 얘기했어요. 여기 각보다 엄청 큰 숫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건 성경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유일하게 성경에 관련된 얘기였고 전혀 성경에 관련된 얘기 아니 그냥 수업 쭉쭉쭉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정말로 졸릴 것 같은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아무도 안 졸았어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그 아이들 졸지 않게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100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연구했지만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완벽한 수업은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가 좋은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군분투하라는 한글 말보다 스트러글이라는 영어 단어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 그 발음 자체가 훨씬 더 스트러글해 보이기 때문이죠. 네. 스트러글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제가? 네, 그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걸 조금 본질적인 것을 얘기했다면은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또 이 컵의 사용 목적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마시고 제가 아까 모든 학문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또 연결되는 영역이 이게 있더라고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좀 됐어요. 읽은 지가 좀 됐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성경을 모르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이들 가운데에는 알게 모르게 전반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 의도에 따르는 편이 훨씬 낫다는 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결혼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최상의 무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성경에 결혼에서 행복할 수 있는 원리들이 다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집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최초로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만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임에도 행복한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냐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배려하고 이런 거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부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실천해 나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굉장히 이제 가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내용들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수학교육 물론 수학교육을 그리스도인만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수학을 배워요. 그 사람도 수학을 연구합니다. 우리도 수학을 연구하고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물론 성경에서는 수학 공부 어떻게 해라 이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도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삼각표가 보이는데
제일 밑이 습관이라고 되어 있고 혹은 동기라고 되어 있고 기술,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각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능력들이에요.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이런 기술이나 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초등학생이 자기 스스로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없잖아요. 그죠? 있다면 걔는 정말 수학에 어떤 자질이 있는 애들이죠.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는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로. 그래서 이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습관을 형성하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습관이 붙여진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이게 시기가 늦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 기술을 안 익히죠. 안 익히고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서 그냥 가르쳐줘요. 기술을. 조금 이따 그 얘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얼마나 기술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그게 된 상황에서 기술이 익혀지고 난 다음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드디어 노력을 합니다. 공부의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자료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전 세계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일주 동안의 공부 양입니다. 평균 공부 양인데 잘 보시면 OECD 평균은 보통 한 35시간 정도, 일본이 32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조금 이거보다 좀 클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핀란드가 30시간. 그런데 유독 삐져나오는 게 하나 있죠. 50시간. 코리아. 네. 심지어는 OECD 평균보다 다 낮아요. 우리나라만 OECD 평균보다 높아요. OECD 평균 우리가 높인 거죠. 근데 피사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각 나라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그 시험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국어, 영어, 과학, 독서 이런 전부 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누구냐면은 여기 핀란드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핀란드랑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일해서 그 성적 얻은 거고요. 이 아이들은 요만큼만 공부해서 그 성적 얻은 겁니다. 누가 더 공부의 기술이 좋은 겁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공부의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기술을 익혀야 될 중학교 시기에 자기가 공부의 기술을 익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원 주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꿈의 학교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학 때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선행학습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깊이 얘기할 시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중학교 시기에 우리가,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 세대나 잘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때 뭘 했었냐면요, 각자에게도 공부의 기술들을 익히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따로 단어장도 만들어보고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뭐 표도 꺼가지고 진도표도 만들어보고 그거 다 여러분 부모님들 스스로 하셨잖아요. 학원에서 그거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 얘기 듣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보고 이거 안 맞으면 이렇게 해보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학교 아이들은 심각합니다. 물론 꿈의 학교 아이들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밖에 나간 애들은 정말 심각해요. 할 줄 몰라요. 학원 끊겨버리면 공부가 스탑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그걸 오늘 얘기한다면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한 관점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공부 잘합니다. 얼마 전에 좀 됐죠. EBS에서 0.1%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어요. 거기에 전국의 0.1%의 아이들을 최초로 전수조사했습니다. 전부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조사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가 더 좋을 것이다. 혹은 부모님의 재력이 더 좋을 것이다. 연구조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0.1%입니다. 4%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재산, 이제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0.1%는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암기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해서 애들 앉혀가지고 테스트했어요. 테스트하고 나서 이런 거죠. 몇 개나 맞췄을 것 같냐라고 적었을 때에 보통 0.1%의 아이들은요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자기가 난 7개 맞췄을 것 같아요. 7개, 거의 7개 아니면 차이 나봤자 1개, 2개, 1개 딱 정도. 근데 일반 아이들은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를 얘기하냐면 나는 10개 맞췄을 것 같아요 했는데 7개 맞췄다거나 혹은 난 10개 맞췄는 것 같아요 했는데 15개 맞췄다거나 얼마나 암기를 잘하냐 그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이건 인지예요. 모르는 것 인지예요. 근데 아는 것을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그 위에 상위 개념 인지이기 때문에 메타인지라고 얘기해요. 가장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부류는 저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좀 심각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에요. 아는 것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아는 것만 계속 봐요. 모르는 거 안 봐요. 왜?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도 하고요. 그 모르는 거 보면 또 막 짜증나잖아요. 공부도 안 되고. 봐서 기분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아는 것만 보게 되고 모르는 거는 안 보니까 내 실력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그 공부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다 해도 실력이 안 는 거예요. 공부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때도 이런 아이들 말이죠. 저 정말 연주아님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대부분은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절대적인 공부량도 적을 뿐더러 또 어느 부분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시간만 때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그래서 한 거죠. 시간만 때워서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뭘 하면 이게 길러지냐면요. 선행 과도한 속도 위주의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요. 이 기능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안 들어요.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 따라서 또 선행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가 선행해 왔으니까 걔 따라서 선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뭘 모르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수업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행을 해왔어도 공부 잘하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선행학습하면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선행학습을 안 하면 따라가기 힘들어서 수학을 못할 것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선행학습의 폐해를 듣고 그럼 선행학습 안 해야 되겠다. 선행학습 안 하면 수학 실력이 올라갈 것이고 선행을 하면 수학 실력이 내려갈 것이다. 그럴까요? 정답은 뭐냐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수업 시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행을 해온 아이도 있고 안 해온 아이도 있죠. 근데 선행을 해온 그룹들 중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행 안 해온 아이들 중에서도요 수학 굉장히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관성이 없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떤 사례를 주로 접하냐면은
선행한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사례를 접하고요. 선행 안 한 아이들 중에서 거의 공부 포기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 접하니까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돼요. 그럼 인과관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안 듣고가 이게 굉장한 정확률로 그게 거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선행은 오늘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행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이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생각하는 훈련을 사실 해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이라고 나누긴 했지만 꼭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이제 발달 순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공부에 기술이 없어요. 그럼 노력만 냅다 하면 안 돼요.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근데 기술을 익히기 전에도 나는 공부할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습관부터 길러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3 때면 늦었다 얘기할 거예요. 바로 시험 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들 중학교 신분이잖아요, 아직. 저는 중학교 신분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돼야 조금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요. 중학교 애들은 정말 몰라요. 정말 몰랐던 애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망한 애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금 자녀들의 실력을 중학교 때 성적을 보고 얘는 수학이 안 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몰라요, 사람의 일은. 습관부터 잘 형성하면 됩니다. 근데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누가 도와줘? 이거는 사실은 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주냐면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면 부모님들이 애들이 지속적으로 짧게라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시키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10분이라도 매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준다거나 이거를 꼭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집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집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학교에 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습관에서 기술로 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시행착오와 실패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애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시행착오고 실패하고 공부의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로 인해서 공부의 기술이 익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학 동안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학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미 유명한 학원에 등록하셨나요? 아니면 선행 어느 정도 했는지 물어봐서 안 했다 그러니까 안 받아주던가요? 요즘 안 받아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요. 특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 잘 들으셔야 겠죠? 부모님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학생들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게 되냐면 이때 보통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면은 완전히 잘못된 공부 방법이 이때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고등학교 때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요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의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리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절대로 속도 위주의 선행학습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수학 못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0.1% 아까 0.1%에 드는 아이들 혹은 뭐 좀 더 느려서 1%라고 합시다. 1등급 4%라고 할게요. 아니에요. 4%도 아니에요. 1% 안에 드는 아이들이면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행학습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 수학 실력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뭘 걱정하는 거냐면은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걔네는 알아서 하니까. 문제는 중하위권 아이들이 이것들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최상위권이니까 해야지
그 아이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해주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장기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더 떨어져요. 사실은 손해보는 건 없지만 발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생들도 가르쳐보고요 중학생들도 가르쳐보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쳐봐서 그때 배우는 과목들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그나마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봤을 때 제가 학원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중학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데 옛날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옛날에 이런 거 중학교 1, 2, 3학년 또 배워왔어요. 그 고등학교 딱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 힘들어합니다. 왜 내용이 왜 이렇게 많냐.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내용의 70%는 중학교 1, 2, 3학년 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놀랍게도 아무도 몰라요. 이걸 그러면은 나머지 그 70%를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몇 프로만 하면 됩니까? 30%만 새로 배우면 되는데 애들은 100%를 새로 해요. 이걸 새로 배운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로.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계기도 중학교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학원 주도적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맨 마지막에 중3 외우고 까먹고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100%를 다 배우는 거예요. 옛날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집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집합 안 배워주죠, 그죠?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제일 첫 단원이 집합이었어요. 어머님들은 아마 옛날 교육과정 비슷해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맨 끝 과정이 삼각비예요. 그래서 그 전에 피타고라스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제일 처음에 배우는 단원이 집합 단원이에요. 맨 마지막 단원이 삼각함수예요. 집합은 왜 따로 배우냐면은 뒤에 명제를 배우기 때문에 다시 새로 하는 거예요. 배웠지만 삼각함수는 뭐냐면 삼각비에서 여러분 삼각비 얘기할 때 피타고라스 삼각비는 0도에서 90도만 생각하죠. 근데 그걸 90도 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다룬 게 삼각함수예요. 그 전에 내용이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내용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하지? 중학교 1, 2, 3학년만 그것도 중학교 1, 2, 3학년 했으니까 한국어를 하는 건 또 쉽잖아요 사실은. 근데 괜히 어려운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걸 또 제대로 기억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수업은 또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과정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등 과정이 어디에 다 몰려있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내가 좀 공부하고 싶어서 선행을 해야지 하는 애들은 중학교 1, 2, 3학년 총복수반이 그게 선행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원하는 그 선행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꾸준히 이건 얘기했죠.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습관이 길러지는 겁니다. 방학 때 이제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물론 우리 다음 주부터 솔로몬 축제도 있고 뭐도 있고 바쁘겠지만 보통 일반 학교 애들은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놀아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 방학 때잖아요. 방학 때 쓸 때 그 첫날이 중요합니다. 방학 첫날에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냥 하세요. 10분이라도. 알겠죠? 10분이라도 하세요. 부모님들 잘 들으셨다가 10분이라도 좀 격려해 주세요. 뭐 억지로 시키지는 마시고 10분 하는 건 쉽잖아요. 1시간, 2시간 하는 게 어렵지 10분은 쉬워요. 그래서 꼭 10분이라도 첫날에 하세요. 첫날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뭐 한 달이나 남았네. 남았네 하면서 안 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안 하냐면은 계약 며칠 전까지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과제 해야 되는 거죠. 과제 한 점 따려고. 그렇게 하다가 됩니까 잘? 우리는 항상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하려다가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안 하는 것도 힘들긴 해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라는 거거든요. 계속 하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어색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습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그래도 안 하려고 작정을 하면 안 할 수 있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안 하려다가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개학하고 나서 첫 수업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요.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실은 교육의 그 주체가 어쨌든 모든 그 자녀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또 방학 동안에 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혼자 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하루에 10분 수학 공부하기로 했다가 하루에 10분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님 체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체크표를 주시고 체크해 달라고 하세요. 부모님한테. 그게 부모님도 여러분들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처럼 요거는 이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거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면 뭐냐면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겁니다. 아직 여러분 어려요. 실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세요. 괜찮아요. 실패를 하면서 얻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무조건 수학 싫더라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 수학 좋으신 분 지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친구들, 네, 수학 잘할 겁니다, 진짜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중등 과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올라오면은 배우는 과정이 전부 다예요. 요 옆에는 지금 보면은 다항식. 지금 여러분 아직 그 중학교 3학년 안 마쳤으니까 조금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일치하는지. 다항식. 여기 46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학교 개념을 99개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번호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다항식 부분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가? 그게 다항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이거는 나머지 정리는 없어요. 중학교 때. 어디 있냐? 초등학교 때 배워요. 3, 4, 5, 6학년 때. 나눗셈 하면서 목과 나머지 알죠? 그거예요. 인수분해. 중학교 때 배웁니다. 복소수의 뜻과 사치. 요거 처음 배워요. 복소수. 이거 하나. 복소수 형 고등학교는 처음 배웁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판별식 합니다. 판별식 새로 배기한 2차 방정식 푸는 거 해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기억나죠? 중3에 기억날 거예요, 다. 2차 함수, 2차 최대체수 하는 거예요. 2차 함수 해가지고 3차, 4차 방정식이지만 2차가 3차, 4차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방정식 풀이에요. 인수분해 할 거예요. 어차피 연립방정식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절대값 배워요. 2차 부등식 배워요. 중학교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공식이거든요. 그냥 좌표평면 사이의 거리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직각삼각형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선문의 내분점과 이거 중학교 때 없어요. 어디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있어요. 비와 비율. 비례입니다. 비례식 세우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배워요. 직선 뭐냐면은 1차 방정식이에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배워요. 다 관련된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에 이 공식 하나 안 배워요. 근데 이거는 만약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고등학교 때 쓰이거든요. 이거 하나 외우고요. 원 배워요. 원의 성질. 원과 직선과 위치 배워요. 평행이동 배워요. 평행이동 2차 이거 이렇게 평행하는 거 배워요. 평행이동. 그다음에 대칭이동 중학교 때 없어요. 어디 있냐? 초등학교 5학년 때 합동과 대칭이라는데 대칭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등식은요. 부등식 배워요. 네, 부등식의 영역의 최대화체수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영역에서 안 적었긴 한데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은 건 뭐냐면요. 면밀히 살펴보니까 얘랑 연관되더라가 아니고 그냥 제목만 보고 붙인 겁니다. 직관적으로라도 바로 이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연결되는 게 엄청나게 거미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배우는 게. 그 단계 뭐냐면 지금 중1, 2, 3이 다 있는데 지금 중3 것만 가져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99개까지 잘리네요. 1번부터 99개까지의 이제 중학교 개념을 쭉 나열한 건데 중학교 3학년 거예요. 이거는. 이 별표 중요도는 선생님 뭘 가지고 표시했냐면 별표 하나, 이건 영 별표 하나 없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별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소수와 합성수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안 하거든요. 합성수 구하라 이런 거 안 해요.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다 까먹었죠, 그죠? 순환소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죠? 그거. 고등학교 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별 하나입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방학 숙제 줄 때에 요거를 다 나눠줄 건데 이 별 중요도는 뭐냐면 별이 하나다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사칙 연산 이런 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안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별 하나, 두 개 정도고요.
5개로 가면서 뭐냐면 중3 때 건 다 5개, 4개, 5개, 4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5개라 갈수록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때 반드시 다시 다루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는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은 별을 더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중요도대로 시간 없으면 중요도대로 하셔도 상관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은 중학교 1, 2, 3학년 내용 전체가요 다 이래요. 중학교 1학년 몇 개만 그러고요. 결국 고등학교 과정이나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랑 연계되는 게 아니라 고3 입시에서도 얘기하는 거야. 고1, 2, 3 총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고 저 웃긴 거는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어떤 거냐면 중학교, 초등학교 부분이에요. 정말로. 근데 걔네 중학교 때 거 봐라 그러면 안 봐요.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 방학 과제를 이렇게 내주려고 합니다. 먼저 중학 수학 총 복습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키프님이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킬 거예요. 이거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럼 총 복습을 뭘로 합니까?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교과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교과서로도 이제 힘들거나 혹은 그럴 경우에는 한 가지 책을 하나 정했어요. 여러분은 모를 텐데 그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원래 개념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영어 사전은 찾아봤어도. 수학도요. 개념 사전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개념이 있을 때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찾듯이. 그래서 사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사전 하나를 일단 선정해서 아까 1번부터 99번까지 번호 붙인 것도 여기에 나오는 요 99개의 질문과 개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대한 표나 이런 것들은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로 총복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 책을 사셔가지고 복습을 쭉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근데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돼요. 어쨌든 무조건 반드시 중학교 1, 2, 3학년 총복습을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선행하고 싶은 그 의도와 일치해요. 선생님을 믿으세요. 알겠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 1학년 담당하실 선생님이 이제 하실 건데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여기에 이제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적으세요. 오늘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오늘 사용할 수 있다면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로 들어가셔가지고 요걸 치시면은 요 카페가 나온다. 수학을 연주하라 라고 치시면 네이버 들어가셔서 카페로 들어가셔서 카페 검색을 하시면 수학을 연주하라라는 카페가 하나 뜹니다. 그것을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승인을 하면은 들어오시게 됩니다. 오늘 하세요. 왜냐면 방학 때 하게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건이 되는 아이들은 그리고 오늘 또 저기 노트북 쓸 수 있죠. 학교에서도 그죠?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면 만드셔야 되긴 한데 대부분 있을 거니까 네이버로 오셔가지고 요거를 가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입을 할 때는 가입을 하세요. 일단 가입을 하세요. 해야지 뭐가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지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것들도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책 있잖아요. 이 책만 봐가지고 또 이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계획상으로는 99개까지의 짧은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와서 듣고 또 이해할 수, 그것도 이해 안 되면 여기 와서 질문을 던지면 되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9개까지 방학 동안에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수학 공부하겠어. 그럼요. 그거 방학 동안에 하면 정말 수학 천재 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쌤도 못해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좀 날짜를 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날짜가 여기서부터예요. 물론 지금 일반
학교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개학이 언제예요 혹시? 아 개학이래 저기 방학이 28일인가요 일반 학교는? 그럼 조금 늦어지겠네요. 이거는 일단은 저희 학교 아이들 방학 기준으로 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방학은 또 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맞죠? 저는 가장 좋은 건 방학 때 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놀아라 했을 때 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아요. 정말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애들이 마음 편하게도 못 놀아요 또 보면. 근데 이제 그나마 부모님이랑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이거 좋거든요. 그런 것들 괜찮아요. 가족 행사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빼고 자기가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99개 아까 그 책으로 한다 치면은 99개를 그 날짜로 나누면은 하루에 몇 개씩 정도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사실 하나가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개념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해가지고 정리를 그래서 실행 가능하게 최대한 할 수 있게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못하게 되면은 계속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실패하는 습관만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계획을 세워도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성공의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뭐냐면 실패의 사례, 수학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수학에 대한 성공의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도 아까 얘기했지 부모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교사만 학생들에게 어떤 학업적인 부분들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학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0.1%의 비밀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학생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는 수학을 잘 몰라서 애 관리해주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수학을 모르는 게 나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수학 교사면요 애는 힘들어요. 저는 제 아이들 안 가르칠 거예요. 네. 아니면 정말 맘먹고 내가 가르치지 않으리라 하고 듣거나.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는 뭐만 해주셔도 되냐면 오늘 뭘 공부했니? 오늘 이거 공부했어요. 그래 그럼 끝이에요. 뭐 거기 피드백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수학 교사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피드백 해줘. 틀렸어. 이거 아니야. 어떻게 공부한 거야? 공부한 거 맞아? 뭐야? 이러면 이제 애는 그다음부터 공부 안 합니다, 진짜. 그래서 부모님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혹시나 애가 잘못된 개념을, 물론 잘못된 걸 얘기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뭔가 끄림칙하게 얘기한 것들은 그 다음 가서 찾아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아는 훈련을 그때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만 않아도 희망이 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 예,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수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아도 돼요. 끝까지 견디기만 해도 됩니다. 물론 끝까지 견디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시면 사실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여기 EBS 지식 채널 공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지식 채널을 보시면 선행학습에 대해서 조금 짧지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동기, 습관, 그 다음에 기술, 노력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더 또 짧긴 하지만 알고 싶으시면 이범이라고 옛날에 메가스터디 창립 멤버였었던 그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육 정책가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15분 만에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의 위기,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제대로 된 수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수학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소장님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옛날에 정말 대치동에서 날리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사교육계 완전히 최고봉에 계셨던 분인데도 이 사람은 사교육하지 마라 그래요. 이분에 관련된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최수일 선생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입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은 혹시 옛날에 아셨지만 옛날 교과서도 편찬하셨고 문제집도 내셨어요. 옛날 문제집 보시면 최수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같이 해서 물론 수학교육 연구소라는 연구소도 있지만 요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이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분들은 믿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오래된 루머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자면요. 아까 이범 선생님이 강의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강남 엄마들 정보력 믿지 않는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강남 엄마들 정보력 엄청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교육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면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도 있어요. 최신 자료들 맞는 말도 있고 어떤 거는 킹가 민가 좀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인데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아닌데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맑은 물과 흙탕물이 섞이면 뭐가 되느냐?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섞여져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자료가 재생산될 때 그 재생산된 자료가 거의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